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1,600원을 넘었습니다. 두 번 모두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1,500원까지 불과 30원 남았거든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1,300원대였던 환율이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39개월째 역대 최장기간으로 벌어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조 원 넘게 달러를 사들이고 있고 정치적 혼란까지 겹쳤죠. 1,500원이 뚫리면 물가가 폭등하고 기업이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출렁이며 우리 일상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체 왜 이 숫자에 모두가 긴장하는지 그리고 뚫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 왜 이렇게 중요한 숫자인지 이해하려면 우리 경제 역사를 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 두 사건이 터졌을 때 환율이 어디쯤 있었는지 아십니까? 1997년에는 1,9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고 2008년에는 1,570원에서 1,6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둘 다 1,5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위기 모드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거죠. 이 선을 넘으면 물가가 뛰고 기업이 흔들리고 부동산이 출렁이고 국가 신용 등급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안팎을 오가고 있는데 불과 1년 전인 2024년 초반에도 1,300원 초반이었던 걸 생각하면 꽤 많이 올랐죠. 특히 10월 들어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하더니 한때 1,475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잠깐 숨고르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는 곧 안정될 것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1,5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죠. 그렇다면 지금 환율이 왜 이렇게 계속 오르려고 하는 걸까요? 1,500원을 향해 달려가는 힘의 정체가 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율이라는 게 원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한 환율도 계속 변하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환율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려는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환율 관리를 꽤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면 그걸 원화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환율이 안정됐죠. 주식시장이 좋으면 외국인 돈이 들어와서 환율이 내려가고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패턴이 꽤 오래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도 따라서 금리를 올렸지만 속도가 미국만큼 빠르지 못했거든요. 그 결과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돈은 수익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정상화될 거야 하고 버텨봤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3년 반이 다 되어가는데도 금리 역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이고 미국은 4.5%에서 4.75% 사이입니다. 격차가 2%인트나 벌어져 있죠. 금리라는 게 쉽게 말하면 돈의 값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받는 이자율이 바로 그 돈의 가격인 거죠. 값이 다르면 당연히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비싼 곳에서 팔고 싼 곳에서 사는 게 장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금리 역전이 몇 번 있었습니다. 1999년에는 2.5%포인트 차이로 21개월, 2005년에는 1%포인트로 25개월 지속됐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포인트 차이가 벌써 39개월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역대 최대폭의 역대 최장 기간입니다. 숫자로 한번 볼까요? 100만 원을 1년간 투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는 이자로 25,000원을 받지만 미국에서는 45,000원을 받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1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2,500만 원, 미국에서는 4,500만 원입니다. 2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대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굳이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다시 달러로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달러로 들고 있으면 금리도 더 받고 나중에 쓸 때도 편하니까요. 더 큰 문제는 기간입니다. 처음 몇 달은 곧 정상화되겠지 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1년 정도도 참을 만하죠.
했죠. 하지만 3년이 넘어가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기준인가 하는 거죠. 이런 인식의 변화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를 벌어도 굳이 원화로 바꾸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미국 금리가 더 높으니까 달러로 들고 있는 게 이득이니까요. 국민연금 같은 큰손들도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달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일반인들도 달러 예금을 늘리거나 해외 ETF에 투자하는 등 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고 있죠. 모두가 원화보다는 달러가 낫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니까 실제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떨어지거든요. 과거에는 아주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가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면 국내 직원 월급 주고 공장 돌리고 연구 개발하느라 원화가 필요했죠. 그래서 상당 부분을 원화로 바꿨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 달러가 꾸준히 공급됐고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계속 퍼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물 걱정을 안 했던 것과 같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달러 공급이 늘어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선순환 구조였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아래에서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투자 금액만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이죠.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고 있고 이것도 100억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도 LG도 모두 미국에 공장을 짓느라 달러가 필요하죠. 굳이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달러로 환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환전할 때마다 수수료도 내야 하고 시간도 걸리고 환율 변동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중국에만 의존했던 생산 기지를 여러 나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에 새로 공장을 지을 때도 달러가 필요하거든요. 현지 통화로 바로 거래하기엔 환율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일단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현지 통화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께 까지 더해졌죠. 환율이 계속 오를 거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달러를 미리 원화로 바꾸는 건 손해를 자초하는 일이니까요. 지금 1,450원인데 곧 1,500원 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바꿀 필요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외환 시장의 수급 구조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과거엔 수출이 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서 환율이 안정됐는데 이제는 수출이 늘어도 달러 공급이 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히려 수출 대기업들이 달러 보유를 늘리면서 시장에서 달러를 빼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 업체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오히려 저장해버리는 상황과 같죠.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현재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보험료 중 1조 원 이상이 달러를 사는데 쓰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게 아닙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는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가서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한꺼번에 팔면 시장이 폭락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자산을 전 세계로 분산해두는 겁니다. 위험관리 차원에서 당연한 선택이죠. 문제는 이 달러 수요가 앞으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2025년 통과된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오르거든요. 보험료가 44% 늘어나면 해외 투자 규모도 그만큼 커집니다. 매달 5천억 원 규모의 달러 매수 압력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거죠. 한국은행이 환율을 방어하려면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꺼내 시장에 공급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가 넘거든요. 충분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쌓이는 속도입니다. 과거처럼 빠르게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미국이 한국의 환율 개입을 환율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엔 은밀하게 대규모로 개입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달 개입 내역을 공개해야 하거든요. 경찰이 계속 감시하는 셈이죠.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이런 견제는 더 강해질 겁니다. 2025년 한국 정부는 적자 재정을 편성했습니다.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는데 이게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거든요. 한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몇 달 사이 2.8%에서 3.3%까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죠. 정부의 빚 갚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국 재정을 불안하게 본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국채를 팔고 나가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 환율 상승 압력이 되죠. 일본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한국 원화도
따라서 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5년 초 140엔이던 달러엔 환율이 지금은 154엔까지 올랐거든요. 엔화가 약해지니까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죠. 한국 기업들은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일본보다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는 거죠.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정책 추진력이 약해졌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운전자가 잡기는 차에는 타기 싫은 것과 같은 이치죠. 여기에 트럼프 정부 출범까지 겹쳤습니다. 방위비 분담 압박,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 등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질 전망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 환율이 정말로 1,500원을 돌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물가가 크게 뛸 겁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달러로 사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석유부터 시작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100% 수입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기름값도 10% 오르는 거죠. 주유소에서 리터당 1,600원 하던 게 1,760원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넣을 때마다 5,000원에서 10,000원씩 더 내야 하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난방비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에 10만원 나오던 게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뛰는 겁니다. 밀과 옥수수 같은 곡물도 수입하죠. 이게 오르면 빵값이 오르고 라면값이 오르고 과자값이 오릅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원두를 수입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카페 음료 가격도 덩달아 오르죠. 지금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5,500원에서 6,000원이 되는 겁니다. 의류도 대부분 수입하거나 수입 원단으로 만들고 전자제품도 부품 상당수를 수입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완제품 가격도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죠. 한국은행 추정으로는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5%에서 0.7% 오른다고 합니다.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들리시나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2% 정도인데 여기에 0.7%가 추가되면 2.7%가 되고 체감 물가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습니다. 환율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해요. 수출 기업은 유리하고 수입 기업은 불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해외 매출이 많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좋을 것 같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매출은 늘어나지만 비용도 함께 늘어나거든요. 반도체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와 소재 상당수를 해외에서 사오니까 환율이 오르면 원가도 함께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이미 베트남, 인도, 미국 등의 해외 공장을 많이 지어놨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예전만큼 크지 않죠. 정작 더 큰 타격을 받는 건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은 대부분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한 뒤 판매하는 구조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철강,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을 수입해서 조립한 뒤 완성차 업체에 납품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는데 납품 단가를 쉽게 올릴 수 없죠. 대기업이 우리도 어렵다며 단가 인상을 거부하거든요. 결국 마진이 줄어드는 겁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를 경우 대기업은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치지만 중소기업은 환율이 1%만 올라도 0.36%포인트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10배 더 민감하다는 얘기죠. 주식시장도 흔들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율을 매우 민감하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중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한국 주식에 투자한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기간 환율이 10%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상승 수익을 환율 하락으로 다 까먹는 거죠. 달러로 환산하면 수익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5%만 올랐는데 환율이 10% 올랐다면 오히려 5% 손해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환율이 오를 것 같으면 미리 팔고 나가려고 합니다. 늦게 빠져나가면 손해가 커지니까요. 실제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900원에서 2,000원까지 치솟았을 때 코스피는 277선까지 폭락했거든요. 최고점 대비 70% 넘게 떨어진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환율이 1,170원에서 1,600원대까지 상승하자 코스피는 892선에서 938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위기의 역설이죠. 금융위기는 항상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찾아왔거든요. 1997년 IMF
IMF 외환 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6월 코스피는 792인트로 단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말했죠. 2008년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0월에는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2065포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며 좋아했죠. 그리고 1년 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다르다는 말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달러 빚 갚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정부와 기업이 빌린 달러 부채를 생각해보세요. 100억 달 빚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3조 원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15조 원을 갚아야 하죠. 2조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 부채는 2025년 현재 약 6,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환율이 100원만 올라도 부채 부담이 67조 원 늘어나는 거예요. 심리적 불안은 더 무섭습니다.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심리적 마지노선이거든요. 이 선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불안은 커지죠. 이러다 IMF 때처럼 되는 거 아니야? 달러 미리 사둬야 하는 거 아니야? 금이라도 사둘까?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은행에 가서 달러 예금 만들고 금을 사고 해외 ETF에 투자하는 거죠. 이게 또 환율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이 달러를 사려고 하니까 달러가 더 오르는 거예요.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하죠. 오를 거다 하고 모두가 믿으면 정말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작동할 거거든요. 반도체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환율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탄입니다. 역대 최장 금리 역전과 과도한 통화 공급, 그리고 수출 기업의 달러 보유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까지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환율을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외환 보유고 방어 한계와 재정 건전성 우려, 엔화 약세, 그리고 정치 불안까지 겹쳤습니다. 만약 1,500원을 돌파하면 물가가 뛰고 기업이 흔들리고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부채 부담이 커질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가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나만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시장 공포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본 체력을 만들고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바로 환율 1,500원 공포를 대응 가능한 리스크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변동성이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불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환율 1,500원 시대의 위기와 대응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